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무더위가 말 그대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횡성에는 어제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고요. 영월과 원주, 평창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한낮 시간대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곳에 따라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륙에는 5에서 40mm지만 동해안에는 30에서 100mm, 많게는 15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인데요. 이어지는 더위에 지치기 쉬운 시기지만 곧 다가올 가을을 떠올리면서 조금 더 힘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농가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고요. 원주 생각자람 어린이 도서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참여형 클래식 공연을 개최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들어봅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주요 이슈까지 점검해보도록 하죠. 8월 7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와 각 시군이 폭염 장기화에 따른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노인 일자리 야외 근무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강원 노인 일자리 참여자 76,800명 가운데 약 44%인 34,000명이 야외에서 일자리 교육 등을 실내 근무로 전환합니다. 강원도는 현재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가운데 온열 질환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첫 이동 노동자 쉼터가 원주 종합운동장 1층에 마련됐습니다. 이 쉼터는 배달과 택배, 대리운전 등 야외 근무하는 이동 노동자를 위해서 냉난방 시설과 정수기 등을 갖췄는데요. 원주시는 쉼터를 연중 무휴 24시간 무인으로 운영하고 청결과 물품 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강원도 내 홈플러스 매장들이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장할 전망입니다. 원주, 춘천, 강릉, 삼척 등 도내 매장 4곳은 오늘 임시 개장 이후 12일까지 운영 상황을 점검한 뒤 오는 13일에 정식 개장하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홈플러스 회생 계획안 가결 기한은 다음 달 4일까지로 4주간의 영업 상황에 따라 회생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국농민회 강원도연맹은 지난 5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의 농산물 생산비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중동전쟁이 끝날 때까지 반감 농자재를 추가 지원하고 농기계용 면세유 보조금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또 최저가격 이하로 출하되는 오이와 토마토 등 농산물의 차익 지원 등 긴급 농업 예산 편성을 강원도에 촉구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사람뿐 아니라 농작물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수와 밭작물 또 벼농사까지 전반적인 생육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폭염 속 농작물 관리 요령과 농가에서 꼭 알아야 할 대응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박명수 농촌지도사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지도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네, 요즘 폭염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건강도 걱정이지만 이 농작물 생육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특히 이런 날씨에 취약한 작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짚어주시기 전에 지도사님 혹시 스피커폰으로 해놓으셨으면 스피커폰은 해제해 주시고 통화 부탁드립니다. 네, 아닙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네. 대부분의 작물은 30도가 넘는 폭염이 지속되면 생육이 불량하게 되는데요.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수의 경우에는 강한 햇볕에 잎이 데이거나 과실이 일소 피해를 받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요. 또 속이 갈변하거나 무르는 증상도 나오게 됩니다. 또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고추나 토마토 같은 작물들은 수분 수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착과가 잘 되지 않거나 착과가 되어도 모양이 이상한 기형과 또는 낙과가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뉴스에서도 다루던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결국은 공들여서 이제 열심히 키웠는데 이제 결실을 잘 맺긴 했지만 이게 이제 폭염 때문에 상태가 안 좋아져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또 과수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 한창 수확 시기이기도 하고 또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있어서 농가의 부담과 시름이 클 것 같은데요. 자, 그럼 폭염 속에서 이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좀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과원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인데요. 네. 가령 이제 스프링클러나 점적 호스를 이용해서 관수를 충분히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가수원에는 풀을 기르면 기온이 오르는 것을 3도에서 5도까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제초제를 쳐서 깨끗이 관리하시는 것보다는 풀을 기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대책이라면 햇볕을 직접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햇볕 차단망이라든가 공기 한낮에 미세 살수를 하면 좋은데요.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햇볕 차단망을 설치하거나 이제 미세 살수 이런 부분을 병행해주면 그래도 폭염으로부터 우리 밭작물이 조금이나마 좀 힘이 쉬어질 것 같은데 또 예산 비용 문제가 우려된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이게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해주려고 물을 자주 주다 보면 오히려 과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농가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안내해 주시죠. 네, 일단은 물을 자주 주게 되면 이제 과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고요. 특히 시설에서 야간에 늦게 물을 주게 되면 야간에는 이제 증산작용이라든가 호흡이 이제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과습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수는 이제 오전에 이렇게 주는 것이 이제 원칙이 되겠고요. 한 번 줄 때 충분히 땅속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는 것이 좋고요. 이제 다만 여름철에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한낮에 이제 바닥에 표면 살수를 해주면 과원의 온도를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씩 한낮에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제 바닥에 살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낮에 고온도 문제지만 야간 열대야가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야간 열대야가 이제 지속이 되게 되면 낮 동안에 광합성을 아무리 잘 해도 야간에 그 광합성 산물을 이용을 하지 못하고 호흡으로 다 소모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해질 무렵 6시경부터 해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지표 살수를 해주면 야간에도 온도를 떨어뜨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 밤낮에도 가리지 않고 덥잖아요. 열대 현상 말씀하신 대로 계속되고 있고 아침 출근길부터 땀이 줄줄 나는데 이게 물을 주는 양도 중요하지만 물을 주는 시간대도 영향이 크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녁 때나 늦게 주면 좋지 않습니다. 야간에 오히려 좀 어둡고 볕이 없어서 우리 일하시는 분들도 덜 힘들어서 그때 물 주는 게 낫지 않나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잘못된 부분을 오늘 짚어주셨고요. 자, 밭작물 상황도 좀 살펴보면 최근에 들깨 등 일부 작물은 생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고사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현재 밭작물 피해 상황은 어떻고 또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도 설명해 주시죠.
일단 올해는 이제 장마가 좀 늦었는데요. 네. 네, 콩이라든가 들깨를 일찍 심은 농가는 원래 모종을 심고 나서는 흐리거나 비가 좀 와주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장마가 늦다 보니까 일찍 정식한 농가에서는 활착이 잘 되지 않아서 약간 문제가 됐었는데, 오히려 7월달 돼서 정식하거나 파종한 농가에서는 장마가 늦다 보니까 활착이 어느 정도 잘 된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장마 후에 폭염이 이어지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고 폭염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생육 상황이 조금 안 좋은 편인데요. 네. 이럴 때일수록 과수와 마찬가지로 관수가 정말 중요한 필요한 시기가 되겠고, 고추나 토마토 같은 밭작물 경우에도 개화나 수정이 폭염 때문에 좋지가 않고 낙가로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밭작물도 마찬가지로 관수, 또 한 가지 또 관리 팁이 있다면 소독약으로 쓰는 과산화수소를 200배 정도 희석을 해서 오전 9시, 10시 전에 옆면 살포를 해주면 그 작물의 품온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영양제 살포하듯이 오전 10시 이전에 이렇게 일주일인 간격이나 이렇게 한 번씩 살포를 해주면 수정이라든가 과실 품질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영양제라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네요. 네. 네, 또 작년 이맘때 평창 진부 등 고랭지 지역에서는 배추와 무 병충해 피해가 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올해는 좀 작황이나 병해충 상황이 어떤가요? 올해도 폭염 때문에 지금 작황이 지금 좋지가 못한데요. 특히나 고온에 취약한 작물이 배추하고 무처럼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작물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7월 초까지는 어느 정도 생육이 양호했었는데, 지금 이제 7월 달 장마 들고 또 폭염이 이어지면서 무름병, 녹음병, 여러 가지 이제 병 때문에 지금 배추가 썩어서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많이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농가에서는 포기하지 마시고 관수라든가 혹은 무름병을 좀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주는 것이 염화칼슘이나 아미노산 같은 것들을 옆면 살포를 해주면 생육 회복에 좀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런 관리를 좀 하셔서 그나마 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집중호우와 폭염이 번갈아 나타나면서 벼농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실까요? 벼의 경우 지금 시기는 벼에 이삭이 생기는 수인기이거나 이제 막 출수가 시작되려는 출수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벼의 출수기 전후는 벼의 품질과 수량을 결정짓는 제일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벼의 출수기에 또 가장 중요한 관리가 물 관리인데요. 논에는 물이 충분한 물을 대서 논물을 말리지 않는 관리가 필요하겠고요. 만약에 주변에 물이 충분하다면 물을 흘려대기를 하면 물을 가둬놓지 말고 흘려대면은 좀 시원한 물이 계속 공급이 되기 때문에 논 뿌리에 이제 산소 공급도 되고 그다음에 온도도 좀 낮춰줄 수 있어서 좀 스트레스도 경감이 되고 뿌리 활력도 좋기 때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벼농사 관련해서 또 해결책을 주셨고 시설 농가에서는 또 햇빛 차단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해주신 차광막 대신에 요새는 차광 도포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차광 도포제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예전에는 검정색 차광망이나 최근에 흰색 차광망도 나오긴 했는데요. 그것보다 이제 페인트라든가 탄산칼슘을 원료로 한 차광 도포제가 나왔는데요. 동력 분무기로 쉽게 살포가 가능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자동으로 또 분해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사용하기 간편하고 비용도 적게 드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것은 이제 하우스라든가 시설 표면에 이물이라든가 먼지가 많게 되면 도포가 잘 안 되고 차광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전에 충분히 좀 깨끗하게 세척이 필요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살포 후에도 3-4시간 동안 비가 오게 되면 충분히 건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상 상황을 잘 보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도포하는 데 있어서 장단점이 분명하겠네요. 네. 네, 이 밖에도 이제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농가가 전반적으로 좀 유의해야 할 관리 요령이나 대비책이 있다면 함께 네. 짚어주시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폭염 상황에 작물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해진 상황에서는 약해나 생리장애가 발생하기 쉽거든요. 따라서 무분별한 농약 사용이라든가 영양제 살포는 좋지가 않고요. 또 그 살포할 경우에도 여러 가지 자재를 혼용한다든가 한낮에 뜨거울 때 살포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되겠고, 작물도 중요하지만 요즘 온열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도 한낮에는 작업을 좀 중지하시고 작업 시에도 수시로 또 물을 마시고 휴식을 취해서 온열 질환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사람도 농작물도 정말 버텨내기 쉽지 않은 시기인데요. 모쪼록 모두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도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박명수 농촌지도사와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클래식 공연을 보여주고 싶어도 조용히 앉아 있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부모님들 계실 텐데요. 이 동물의 움직임을 몸으로 표현하고 리듬을 따라하면서 악기까지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어린이 참여형 클래식 공연이 원주에서 열립니다. 생상스의 대표곡 동물의 사육제를 따라온 온 가족이 함께 음악여행을 떠나는 공연인데요. 관련 소식 김소혜 리포터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프레소 앙상블의 음악다방. 먼저 어떤 공연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이번 공연은 어린이들이 클래식을 놀이처럼 쉽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참여형 음악회입니다. 오는 8월 8일 오후 1시 원주시 생각자람 어린이도서관 상상마루에서 열리는데요. 프랑스 작곡가 카미오 생상스의 대표곡 동물의 사육제를 중심으로 약 50분 동안 진행됩니다. 스토리텔링 해설과 라이브 연주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동물의 움직임을 상상해 몸으로 표현하고 리듬과 빠르기를 따라서 해보는 음악놀이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네. 일반적인 클래식 공연과 달리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 연주만 듣는 것이 아니라 공연의 흐름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번 공연을 주최 주관한 프레소 앙상블 권예빈 바이올린 리스트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클래식을 어렵고 격식을 차려야 하고 지루한 음악으로 생각하시곤 하실 텐데요. 하지만 프레소 앙상블은 이번 공연을 찾는 우리 아이, 클래식을 언제든 신나게 놀 수 있는 재밌는 친구로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공연장에서 마음껏 웃고 소리내어 응원하고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였던 그 행복하고 짜릿했던 순간 자체가 아이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추억으로 남기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릴 적 경험한 이 유쾌한 첫 인상이 씨앗이 되어 어른이 되어서도 삶의 순간마다 음악을 찾고 즐길 수 있는 풍요로운 감성을 가진 아이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클래식은 공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즐겁게 해주는 멋진 놀이라는 걸 꼭 경험해봤으면 합니다. 공연의 중심이 되는 동물의 사육제는 어떤 작품인가요? 네, 프랑스 작곡가 카미오 생상스가 만든 동물의 사육제는 여러 동물의 모습과 움직임을 다양한 악기 소리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전체 곡은 사자와 캥거루, 거북이, 백조를 비롯한 여러 동물이 등장하는 짧은 음악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무겁고 장엄한 클래식보다는 각 동물의 특징을 익살스럽고 생생하게 묘사해서 어린이들도 쉽게 상상하며 들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아이들은 해설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들리는 음악은 어떤 동물일까?
이 동물은 어떻게 움직일까를 상상하게 되는데요. 귀로만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한편의 동화 속 동물원을 여행하듯 작품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연주가 진행되는 동안 동물의 특징을 몸으로 표현하는 신체 활동과 음악의 빠르기와 강약을 따라해보는 놀이도 이어집니다. 네. 빠른 음악에선 신나게 움직여보고 느린 선율에서는 동작도 천천히 바꿔보면서 리듬과 템포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건데요. 음악 용어를 암기하지 않아도 몸으로 직접 느끼면서 클래식의 기본 요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공연 중에는 다양한 악기를 가까이서 살펴보고 직접 체험하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평소 화면이나 음원으로만 접했던 악기가 어떤 모양인지, 연주자의 손길에 따라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연주자와 어린이들이 서로 반응하며 진행하는 만큼 매 순간 달라지는 현장 분위기도 이번 공연의 매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공연이 어린이뿐 아니라 가족이 다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같은 음악을 들으며 함께 웃고 움직이다 보면 공연 자체가 하나의 가족 체험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공연 장소가 어린이 도서관인 만큼 공연이 끝난 뒤 기억에 남는 동물이나 악기와 관련된 책을 함께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 번의 공연이 음악 감상에서 끝나지 않고 독서와 상상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 클래식에 대한 지식을 배우기보다 음악이 재미있었다라는 기억을 남겨주는 것이 이번 공연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레소 앙상블 권예빈 바이올리니스트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프레소 앙상블의 음악다방 버전 3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함께 오시는 부모님과 가족 모두 동심으로 돌아가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관람하실 때 단정한 태도나 클래식 예절에 대한 부담감은 집에 놓아두시고 그저 아이와 눈을 맞추며 함께 웃고 즐기겠다는 편안한 마음 하나만 가지고 찾아와 주시면 됩니다. 알록달록한 동물의 세계로 떠나는 음악의 여행에서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시며 온 가족이 소중하고 따뜻한 추억을 듬뿍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레소 앙상블이 준비한 생생하고 재미있는 무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이들에게 클래식과의 첫 만남은 곡의 제목보다 그때 느낀 즐거움으로 오래 기억될 텐데요. 이번 공연이 어린이들에게는 음악과 친해지는 계기가 되고 또 가족들에겐 함께 웃고 교감하는 추억으로 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강원도 주요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일보 최두원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GTX-D 원주 연장과 양평에서 원주 광역전철 사업 반영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연내 발표를 목표로 수립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D 원주 연장과 양평 원주 광역전철 사업이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주 원주 복선전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두 사업이 국가계획에 포함될 경우 원주의 수도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생활 경제권 통합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GTX-D 원주 연장과 양평 원주 광역전철 사업의 필요성을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는데요. 원주시는 GTX-D 노선이 오는 2030년 개통 예정인 수서 광주선과 여주 원주 복선 전철을 연계해 최소한 수서 원주 구간이라도 우선 운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선로를 활용할 수 있어 사업 효율성이 높고 추가 노선 신설에 따른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네, 양평에서 원주 광역전철 사업도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요? 네, 양평 원주 광역전철 사업도 추진에 탄력이 기대됩니다. 기존 철도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해 총 사업비를 500억 원 미만으로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2024년 기준 공공데이터 포털 한국철도공사 역별 승하차 인원 분석에서 원주 승하차 인원은 하루 평균 4,000명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시외 고속버스 이용객도 4,000여 명에 달해 하루 평균 1만 명가량이 수도권을 오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GTX와 광역전철 도입에 충분한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평가됩니다. 부자의 원주시장은 여주 원주 복선전철 개통 이후
수도권 철도망 확충이 원주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라며 GTX-D 원주 연장과 양평 원주 광역전철이 방영되면 원주는 KTX와 GTX 광역전철을 갖춘 강원권 철도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어서 횡성 소식인데요. 횡성군이 오는 11월까지 운영할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횡성군이 건전한 지방 재정 확충과 공정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합니다. 횡성군은 최근 체납관리단 위촉식을 열고 위원 3명의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체납관리단은 오는 11월까지 체납자 실태조사 및 납부 안내, 복지 연계 대상자 발굴, 체납 사유 확인 등 현장 중심의 체납 정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체납관리단의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실까요? 네, 횡성군은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100만 원 미만 지방세 소액 체납자와 세외 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여건과 생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유형별 맞춤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특히 단순 체납 정리를 넘어 납세자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역할을 통해 따뜻한 세정 행정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사업은 체납 징수율 제고와 취약계층 발굴을 동시에 추진하는 현장 행정 사업으로 횡성군은 2029년까지 체납의 최소화와 건전한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횡성군 관계자는 공정한 조세 행정과 국민 중심의 세무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평창군이 2018 평창기념재단과 함께 국내 청소년 선수 육성을 비롯한 동계스포츠 국제교류 활성화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네, 평창군과 2018 평창기념재단이 2026 동계스포츠 국제교류 및 선수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국내 청소년 선수 육성과 동계스포츠 국제교류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평창군과 재단은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3일까지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와 대관령 공원전지 훈련장 등에서 학예 합동훈련을 운영합니다. 양 기관은 앞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선 활성화 사업을 위해 동계스포츠 불모지 국가의 유망주를 발굴하고 국내 청소년 선수들에게 국제무대 경험을 제공하는 국제교류 및 선수 육성 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네, 이외에도 영월군이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재난상황 안전실 24시간 체계를 구축했다는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일보 최두원 기자와 함께했고요. 8월 7일 금요일 순서 맺습니다. 기술조언제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